네, 신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부대 신분지 하면요, 네, 체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게 청동기 시대부터 계급이 발생했다라고 했죠.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죠. 계속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요 시대에도 네, 신분이 있고요. 이후에 통일신라 발해도 신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아래 보면 순장 있잖아요. 우리 철기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국가들 배웠을 때 부여가 대표적으로 순장을 하고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여러 고분 유적 무덤에서도 순장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네, 고대 신분지의 특징 한번 정리해 본다면 네, 청동기 시대부터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면서 계급, 신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지배 계층으로 왕족, 귀족, 관인들이 보이고요. 자, 또한 일반민으로 평민. 자, 그리고 그 아랫사람, 일반적인 피지배 계층으로 천민. 뭐 오늘날의 시각에서 뭐 노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통일신라의 신분제 구조는 구체적으로 잘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다만 발해와 같은 경우 위와 아래를 구분했는데 일반적으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서 고구려 사람들이 발해를 세웠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상층에는 주로 고구려 유민들이 위치하고 있겠고 하층에는 말가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서 신분제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신라의 골품제를 이야기하고 있겠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신라 사회의 폐쇄적인 신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신분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을 관직 혹은 뭐 등급마다 정해놨고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올라갈 수 있는 최고층이 일반 백성들과 같은 경우 육두품이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또한 이러한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는 뭐 집의 규모, 뭐 평소 입고 다니는 옷, 뭐 수레, 물건 이런 것도 등급에 따라서 정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왕족이나 귀족이 아닌 이상 높은 신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적었던 혹은 없었던 사회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 뭐 발해나 고구려도 신분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명칭이나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기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순서가 좀 거꾸로 가긴 한데, 자, 그 이전 시대 고조선의 사회 모습도 우리가 8개 조법을 통해서 대강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8조법 우리가 수업 시간에 대강 한번 읽어봤었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노비가 있었다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때문에 적어도 상층과 하층에 노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신문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삼국의 신분제에 네, 율령 관등제 바탕 위에 위계가 구분되고 있고요. 뭐 정근대 사회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는 힘이 세고 누구는 힘이 약해야겠죠. 네, 신라의 신분제로 골품제가 있고, 자, 웬만한 등급과 같은 상승할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일반 백성들은 육두품까지밖에 못 올라가. 자, 일상생활도 이 신분에 맞게 통제받고 있더라. 마지막 부분이네요. 자, 교과서 74쪽에 네, 신라 하대의 모습입니다. 네, 신라 하대는 육두품이 오랫동안 골품제 사회 속에서 차별받고 무시당한다 라고 했었었죠. 이들은 숨어서 지내거나 반신라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겠고 심지어 당나라로 건너가서 당나라의 관리가 되는 경우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라 정부에 대한 폐쇄적인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자, 또한 육두품과 더불어 네, 신라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 새로운 신흥 계층이 있었으니 지방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세력으로서 그들을 우리가 호족이라고 부르고 있겠습니다. 결국 육두품과 호족이 일부 연합해서 새로운 국가들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신라 하대의 중앙 왕권이 약화되면서 귀족들 사이의 내부 반란, 다툼 끊이지 않겠고요. 자, 또한 육두품, 천시받았던 신분 계층으로서 이들은 반신라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 대표적인 예로 최치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또한 농민 봉기, 원종 애노의 난과 같은 여러
민 봉기들이 끊이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겠고요. 자, 호족 세력이 등장해서 스스로를 성주 장군이라고 불렀고, 이후에 결국 후삼국이 고려로 통일되지 않습니까?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도 해상 무역에 종사했던 지방 호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해보면요. 청동기 시대부터 계급이 등장해서 1894년 갑오개혁까지 신분제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자, 신라 시대에는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의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똑똑하거나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 육두품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했다. 네, 때문에 신라 말에는 네, 중앙의 힘도 약화되면서 육두품과 호족들이 새로운 신흥 계층으로 뭔가 새로운 활약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넘어가서 고려 시대의 사회 모습들 살펴볼게요. 고려 사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려의 신분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75쪽이고요. 자, 고대 국가 때부터 청동기 사회부터 신분제 계급이 출현하고 있겠고요. 고려 시대도 당연히 신분제가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고려의 신분제는 양천제라고 하는데 양인, 지배계층, 천인, 피지배계층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앞서 살펴보았던 신라는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있어서 상하 계층이 엄격하게 구분됐고 똑똑해도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죠. 자, 그런데 고려 사회는요, 예를 들어 과거에 급제하면 중앙 관리가 될 수 있다든지 전쟁에서 전공을 세우면 무관이 될 수 있다든지, 혹은 특정 세력이 지원해서 양인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사회의 육두품이 갖고 있는 그런 제한된 성격보다 자기가 능력 있으면 뭔가 신분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려 신분제 전반적으로 보면 양천제라고 해서 상층과 하층으로 크게 이분법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물론 양인 내와 천인 내에서 신분이 또 구분되기도 할 겁니다. 네, 때문에 네, 신라 사회보다 좀 개방적이었다. 개인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면 여러 기회를 통해서 신분을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었다. 계속해서 76쪽의 다양한 지배 계층 세력들 한번 더 보면요. 자, 고려 지배 계층은 왕조, 관료, 상급, 향리, 중간 계층 이렇게 구분할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볼 건데, 자, 고려 사회하면 향리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방에서 웬만한 일들을 수행했던, 지방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던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던 지방 계층으로 볼 수 있고요. 이들이 나중에 조선시대가 되면 힘을 잃거나 향리들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중간 계층으로 설이나 남방과 같은 하급 장교들, 하급 향리들이 있겠는데요. 이들 또한 방금 봤던 향리와 같은 일들, 그러니까 지방에서 말단 실무 행정의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계층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또한 평민 중에는 백정과 같은 농민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들은 농민으로서 농업에 종사하지만 드물지만 과거에 응시해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신라 사회는 완전 문이 닫혀 있었지만 고려 사회는 그래도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하거든요. 자, 또한 고려 사회는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수행정 구역이 있었는데, 자,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 과거 응시도 불가능하고, 이사도 갈 수가 없고요.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요. 노동력도 종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 대비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던 행정구역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또한 고려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게요. 남자와 여자를 거의 차별하지 않고 균등하게, 거의 대등하게 이제 봤었는데, 자,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요. 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재산을 상속받아야 할 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극이나 조선시대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장자들이 그 재산을 다 물려받고 가문을 계속 이어나가잖아요. 자, 그런데 고려 사회는 아들이든 딸이든 부모의 재산을 같이 나눠받았다. 심지어, 자, 남자가 결혼할 때 보통 사극 같은 거 보면 네, 여성들을 많이 데리고 있죠. 자, 그런데 고려 사회는 남자가 결혼할 때 한 명의 부인만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당연한 건데, 조선시대는 일부 다처제라고 해서 한 명의 양반, 남자가 다수의 여자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었죠. 조선시대랑 다릅니다, 살짝. 네, 고려의 지배층 한번 보면, 네, 일반적인 지배 계층으로 왕족, 관료 등이 있겠고요. 다른 말로 뭐 귀족이겠죠? 자, 상급, 향리, 뭐 중간 계층으로도 넓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들이 웬만해서 지방의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에 이들이 지방에서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중앙 관료로 올려보내는 일도 있었고요. 서리, 남반, 하급 향리, 하급 장교와 같은 중간 계층들이 마찬가지로 상급 향리와 같이 그 지방의 실제적인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고려 시대는 그렇지만 조선 시대는 이들 다 사라지고 중앙에서 관료를 파견할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또나 수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게 됩니다. 또한 고려 사회는 특별 특수 행정구역으로 향부곡소가 있었고 이 향부곡소에 살면 네, 과거 응시할 수 없고요. 시험 볼 수 없어요. 신분 상승시킬 수 없고요. 네, 이사 갈 수 없고요. 네, 세금도 더 내야 되고요. 네, 차별적인 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자, 또한 고려 사회의 기록들 한번 봤을 때 남자 여자를 크게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증거로 이야기하는 게 남자든 여자든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물려받았다. 자, 또한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할 때 1대1로 결혼했다.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고 여자가 다수인 상태로 남자의 우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대등한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심지어는 기록에 따르면 여성들이 남자가 이제 죽었을 때 제가하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해요. 반면 조선 사회는 제가하지 않고 뭐 남편을 따라 죽거나 혹은 그냥 원래 집에서 사는 경우도 있었죠. 그게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고려 사회는 그래도 여건이 어느 정도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고려 중기에 일반적으로 무신정변을 계기로 전기와 후기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자, 이 무신들이요, 사실상 고려는 문신,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료들 위주로 이제 사회가 돌아갔기 때문에 천시받고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에 해당됐거든요. 그 신분이 낮았던 무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니까 전반적인 신분제 구조가 흔들리게 돼요. 때문에 어차피 무인들이 통치도 못하고 자기들의 권력만 갖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불만이 지방 곳곳에서 혹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중앙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공주 명학소, 향부곡소, 신분이 낮고 뭔가 특수행정구역으로서 차별적인 공간이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행정구역이었다. 망이 망소의 형제가 봉기를 일으켰고요. 자, 경상도 지역에서는 김삼이 효심 등이 봉기를 했어요. 자, 뿐만 아니라 개경에서는 최충원의 노비였던 사노비였던 만적이 신분 해방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신 정권기에 무신 정권에 대한 불만, 자신들도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네, 무신 정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여러 봉기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특히 개경에서 일어났던 만적의 난은 신분 해방 운동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당시 만적이 남겼던 말들이 유명하게 남아 전해지는데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나도 왕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노비들을 다 데리고 와서 만적이 봉기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사전에 적발돼서 끝이 났다라고 하죠. 자, 고려사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신라사회는 골품제도가 있어서 신분의 상한선이 있어서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고려사회는 과거든 전쟁이든 여러 기타적인 일 통해서 신분을 상승시킬 기회가 열려 있었고요. 자, 중간 계층으로서 향리, 서리, 남방과 같은 계층들이 있고 이들이 지방의 실무들을 수행했었죠. 또한 특별 행정구역으로서 향부곡수가 있어서 세금을 많이 낸다든지 이전에 자유가 없다든지 차별적인 대우들을 받고 있었고 최충훈의 사노비였던 만적이 만적의 난을 일으키기도 했다.
고려 사회 짧게 봤고요. 조선 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조선 전기로 갑니다. 조선 전기 사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교과서 78쪽의 조선 전기 사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의 일반적인 신분 제도는 고려처럼 양천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고려의 신분제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서 법제적으로는 양천제를 갖고 있겠다만 현실적으로는 반상제가 등장해서 상층 양인 내에서도 양반, 중인, 상민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 하층민인 천인을 좁게 천민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고려의 신분제 제도 흐름 그대로 가져오지만 상층을 조금 더 쪼개서 그 매니 계층의 신분이 높음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자, 조선의 신분제 한번 보면요. 자, 일반적으로는 양천제라고 해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양인 내부에서 여러 계층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양반, 중인, 상민이 일반적인 지배계층이고, 촌민이 피지배계층이다. 그래서 양반 중에서도, 양인 중에서도 양반이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신분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교과서 79쪽에 사족을 중심으로 발달된 향촌 사회 한번 볼 건데요. 자, 지방 양반 사족들은요, 지방에서 힘 있는 양반들은요, 유향소를 설치해서 향촌 자치를 이끕니다. 즉, 유향소는 향리를 감시하고 수령을 자문하는 그런 감시기구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반면 중앙에서는 이 유향소를 통해서 지방의 양반들의 힘이 강화되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경제소를 통해서 유향소를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의 양반들은 향회를 조직해서 향촌 사회의 여론을 이끌어가고 있겠고, 또한 향약을 만들어서 오늘날의 조례, 규칙 같은 건데, 그 향촌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을 보급시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방의 학교이자 제사를 지내는 기관으로서 서원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러한 서원은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중앙정계 세력과 연결돼서 사림들의 정치적 기반으로 붕당 정치가 확산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서원이 꼭 긍정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면세 혜택,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도 주어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서원이 권력기관으로 변질돼서 문제가 돼서 흥선대원군 때 서원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기도 해요. 지방에서 양반들이 여러 기관을 통해서 향촌 사회를 장악해 나갑니다. 유향소, 향회, 향약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요. 자, 또한 교육기관이자 제사기관인 서원을 통해서 지방의 여론을 형성하였고, 자, 또한 이 서원을 기반으로 해서 사림들이 성장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이들이 결국 중앙에서 붕당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서원 자체가 하나의 교육기관이자 제사기관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권력기관으로 변질돼서 나쁜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80쪽에는 향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향약은 지방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학급에서 지켜야 할 약속, 수업 시간에 지켜야 할 약속, 뭐 이런 약속들을 지방의 사족들이 만들었다. 자, 조선 전기 사회 모습 보면 자, 전반적으로 신분 제도는 법적으로는 양천제, 상층과 하층을 구분했지만 현실적으로 네 개의 신분을 구분해서 상층을 강조하고 있겠고 지방에서 웬만한 일들을 사족이 유향소, 향약, 뭐 서원 등의 기관을 통해서 장악하고 있더라. 자, 조선 전기 지방 사회 위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조선 후기 신분 사회 한번 봅시다. 사회 구조. 자, 교과서 81쪽의 내용입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신분제가 동요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양반 수가 늘고 피지배계층인 천인들, 천민들의 수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정상적인 안정적인 피라미드 구조가 역삼각형의 피라미드 구조로 바뀌어 나가게 되면서 뭐 세금 내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사회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선 후기 농업 생산력도 늘고 경제도 발달하게 되면서 신분이 낮지만 돈을 많이 갖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이 신분을 돈 주고 삽니다. 납속, 공명첩, 이름이 비어있는 문서예요. 족보, 위조 혹은 매입을 통해서
네, 상승 계층 수가 늘어나게 되겠고요. 자, 이에 따라서 상층 계층을 권반, 향반, 잔반이라고 하는 양반 계층의 분화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양반들 아래 일반적으로 중인 계층이 있었는데 그 중인 계층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서울, 아빠가 양반이고 엄마가 노비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양반도 아니고 노비도 아닌 그 중간 계층인 사람이어서 서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 이들은 집단 상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받아냈습니다. 어느 정도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정조 때는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의 뭐 문학연구원, 뭐 역사연구원 같은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중인 계층은 기술직 중인도 볼 수 있는데, 자, 오늘날의 웬만한 직업 전문인들이 기술직 중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술직 중인도 상승운동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신분을 상승시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요. 다만 이들은 모여서 자기들끼리 뭐 시를 쓰고 뭐 글을 쓰는 모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래도 뭔가 사회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 한번 보면 네, 양반의 수가 늘어난다. 돈 많은 사람들이 신분을 사게 되고 반대로 돈이 없는 양반 계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양반 내부에서도 내가 유명하고 힘이 센 양반이야. 아니야, 그냥 지방에서 적당한 양반이야. 아니야, 돈이 없는 양반이야. 이런 계층 구분이 더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부자냐, 뭐, 요 최근에 부자가 됐냐, 갑자기 부자가 됐냐, 뭐 이런 식으로 사회 계층을 또 구분하는 겁니다. 자, 중위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아빠가 양반이고 엄마가 노비인 경우 그들을 우리가 서울이라고 부르는데 집단 상소를 통해서 과거 응시 기회가 주어졌고 신분을 상승시킬 기회가 주어졌어요. 자, 반면 기술직 중인들은 여전히 신분을 상승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자, 어쨌거나 지금 신분제도 자체가 상층은 늘어나고 하층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교과서 82쪽에서 계속해서 조선 후기 사회 모습들 보면요. 자, 하층민의 수도 줄고 있는데, 그러니까 천인의 수도 줄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국가 입장에서 보면 노비들의 수가 많으면 노비들은 세금 내지 않으니까 국가 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진 못하거든요. 영조 때 엄마가 양인이면 자식도 양인이 되는 노비 종모법이 정착됐고요. 순조 때는 공노비를 대거 해방시켜서 양인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해요. 자, 또한 향촌사회의 지난 화면에서 봤던 조선 전기 때는 자, 전반적으로 양반 사족들이 향촌을 잘 지배하고 있었는데 자, 지금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자, 때문에 신분이 낮았지만 네, 돈을 주고 양반 지위를 사게 된 세력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데 지방에서 그들을 우리가 신향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조선 전기에 지방에서 양반이었던 사람들을 양반 사족 혹은 구향이라고 부르고요. 신분이 낮았어요. 농민이나 상인이었어. 근데 돈을 많이 벌어서 신분을 사서 양반이 됐어요. 그 사람들을 지방에서 신향이라고 불러요. 즉 구향과 신향 사이에 향회, 유향소의 지위나 권력을 두고 싸움이 발생했고 그것을 향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 신분제가 흔들리니까 하층민들도 상승을 위해서 혹은 국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서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가 크게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전반적인 이유 자체가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세도 정치 시기의 세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향촌 질서의 변화, 조선 전기는 양반 사족들이 향해 유향소, 향약 등 혹은 서원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 나갔는데 어떤 계층이 수가 줄어들고 어떤 계층의 수가 뭐 늘어나고 이런 막 흔들리고 있는 구조가 발생하면서 갈등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신분이 낮았지만 신분을 돈을 주고 산 신양들이 원래 향촌의 양반 사족이었던 구향들과 싸우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둘이 치고받고 싸우니까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인 수령의 힘이 강화되고 있고 이 수령들의 힘이 너무 지방에서 커지면서 수탈,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이게 또 세도 정치기에 대한 불만으로 폭발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보이고 있는 크게 두 개의 봉기가 홍경래에 난 임술 농민 봉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조선 후기의 전반적인 신분제의 상층의 수는 늘어나는데 하층민의 수가 줄어듭니다. 엉망진창이 된 거고요. 자, 또한 향촌에서 신향과 구향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그 가운데 어부지리격으로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의 힘이 강화되겠고요. 결국 이게 수탈 체제로 잘못 연결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에서 중앙에 대한 불만으로 네, 결국 몰락 양반인 홍경래의 난 그리고 임술 농민 봉기 야, 너네 세금제도 너무 과해 부담된단 말이야 이거 고쳐줘 뭐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는 거죠. 즉 조선이 점차 무너지고 힘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신분제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빠르게 고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전반적인 전 근대의 신분제도 보았어요. 청동기 시대부터 신분제 등장해서 막 계층 분화 생기고 뭐 어떤 계층의 수가 늘어나고 어떤 계층 수가 적어지고 막 이게 왔다 갔다 변동되어 왔죠.